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설비공학회 뱀스기술전문위원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 주관한 제로에너지 빌딩 성능 검증을 위한 뱀스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28회 설비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28회 설비 포럼 사회를 맡은 대한설비공학회 뱀스기술전문위원회 위원장 손원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까지 서울은 많은 눈이 내리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출퇴근길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오늘은 혹시 눈이 내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눈이 오지 않고 날씨가 개서 오늘 설비 포럼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최준영 대한설비공학회 회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일본에서 자동제 분야의 최고 기업인 아즈미레 마사시 타케사코 본부장님, 박인 에코다 대표님, 문현준 단국대 교수님,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셔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 빌딩 성능 검증을 위한 뱀스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28회 설비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귀한 시간을 내서 오늘 설비 포럼을 찾아주신 내빈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 일어나 인사를 해주시고 참석자 여러분들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한설비공학회 최준영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송두삼 대한설비공학회 차기 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산업통상부 신국제사무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서울시 건물효율화 평가팀 이경옥 팀장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최성우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행사 진행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일일이 호명해드리지 못하는 점 넓고 깊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는 사회자인 제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회사보다 더 중요한 발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관계로 배포된 개회사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영 대한설비공학회 회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대한설비공학회를 맡고 있는 최준영입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 엊그저께 눈도 엄청 많이 오고 또 오늘은 제가 점심 먹으러 잠깐 나가왔는데 엄청 춥네요. 그죠? 하여튼 갑자기 지난주까지도 아주 따뜻했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변동돼서 이제 완전히 겨울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포럼에 참석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회가 매년 우리 설비 분야에 큰 이슈나 아니면 큰 관심거리가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좀 초빙해서 저희가 포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14, 15년도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설비 포럼의 큰 주제가 제로 에너지 빌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빌딩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그다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제점들, 그다음에 좀 더 어떤 더 새로운 대안들을 좀 많은 전문가들 좀 초대해서 의견과 많은 그 부분에 성견을 좀 듣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했고, 참 요번이 올해 들어서 좀 4번째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지난 5월달에 저희가 우리 전시회 때 역시 제로 에너지 빌딩 한일 전문가들 좀 초대해서 저희가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연속적으로 저희가 9월, 10월, 11월 좀 아주 좀 바쁘게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저희가 구축하기 위해서 9월 달에는 지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저희가 토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확히 한 달 전에는 저희가 연료 전지를 좀 했었고,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이제 뱀스, 제로 에너지 건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건물 에너지 관리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많은 특히 세 분의 아마 발제자들이 발제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다음에 우리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좀 제출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일본 아즈빌이라는 회사에서
마사스키 다케사코 본부장님께서도 직접 일본에서 참여해 주셔서 아마 오늘 설비 포럼이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저희 설비 포럼은 저희 그 동계 학술대의 일환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가 좀 이렇게 작은 그 홀에서 좀 약간 규모가 이렇게 좀 작은 홀에서 진행했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좀 너무 큰 홀에다 있어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여기서 보니까 좀 약간 좀 썰렁한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열띤 토론과 그다음에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솟구쳐서 좀 이 방을 좀 후끈하게 좀 달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여튼 이거 추운 날씨에 오신 모든 분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오늘 오후에 있는 이 설립 포럼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유익하고 그 다음에 뜻깊은 시간으로 오후를 좀 맞게 해줄 수 있도록 두께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I'm Takesako from Asbury Corporation, Japan. And then, I'm very sorry to say that I cannot speak Korean language, so today I'd like to make my presentation in English. Okay. First of all, I really appreciate Asbury Corporation. We, Asbury Corporation, became a member of SAREC. And then from now on, I would like to make much effort to share the valuable information with SAREC, together with to get information from SAREC members, the valuable information to make the world more greener. Now, this is the objective. Okay, so let me start my presentation. Okay, we Asbury Corporation. Okay, let me briefly introduce my company first, just a little bit. Group profile. Okay, we established very long time ago, and then our company have a more than 100 years history. And then our company name is Azbil, AZBIL. And then you can easily imagine what our company is providing from this name. From this name, Azbil stands for Automation Zone Builder. Automation Zone Builder, then Azbil. Meaning that our company is providing the automatic control solution. Of course, we are the manufacturer, so we are manufacturing the automatic control devices. But not only the automatic control devices manufacturing, but also we are trying to provide the entire solution to optimize the entire systems. This is what we are now providing to our customers. Okay, and then in Japan, we are a Japanese company, so we are in Japan. We have a more than 84% market share in HVAC automatic control market. So meaning that, actually I'm talking only this one is the building, mainly the building market. So meaning that in you can easily imagine that you can in Tokyo area there are many high-rise buildings, but most of them we provide our own product and services to those buildings, more than 84% market share. And then this is just corporate profile. This is our company have three big business segments, which is building automation, and then advanced automation and life automation. Three business segments, and I belong to the building automation. So today I'd like to explain the building automation mainly. Okay, for the building automation, there are necessary devices such as control valve, BMS, sensors, controllers. We are manufacturing all of devices. And then we also have a global network, okay, like this. And then next is today's main topic, our smart solution and products. At first, I'd like to say that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s, which usually we call BEMS, maybe in Korea also the same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s. Okay, so recently the building have to reduce the energy as much as possible. And then to achieve the target, we better to implement this BEMS to each buildings. Okay,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Okay, this is just example. If you lose or if you reduce your weight, how you can do that? At first, have to measure your weight first. Otherwise, very difficult to reduce your weight. So BEMS is almost same as what this is doing. So visualize first, and then to analyze it, and then to focus the most effective portion to reduce the energies, and then we can step forward. Then basic system architecture of the BEMS is like this. Okay, BMS is a normal building management system, which some of the building has already implemented. And then BEMS can be on top of the existing BEMS. Just to put the BEMS on top of the existing BEMS, and then we can easily establish the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s. Okay, so the BEMS have to get the data from the BMS or some other subsystems to collect the data and then to store the data to analyze the data. That is the objective of this BEMS. Okay, this is the BEMS. So we are also manufacturing the BEMS. And then anyway, most important information is to achieve the energy saving, to visualize the energy consumption is the first step we have to take. The next from here is our advanced energy saving applications. Actually, those are our today's main topic. BEMS is just a visualization of the energy consumption. But before that, we have to take some actions to reduce energies or improve the energy efficiencies of the buildings. So this is the one. Okay, I'm from the building automation business section. So our major target to reduce the energy is HVAC facilities of the building. Not only the building, factory also same. Factory, building, shopping mall, or data centers, hospital, everything is the same. So this is just a rough image of the entire HVAC facilities. And then in each HVAC facilities, we have energy saving applications. From here, at first I would like to talk about Chillaplan energy saving application. There are 3 steps here. You can see first is the basic Chillaplan control. Second is advanced energy saving application. Then third one is a digital twin. See, these 3 steps I'd like to introduce. The first one is a basic Chillaplan control, which is the very, very basic one. Our company is providing an automatic control solution. So we also providing those applications, which is very, very standard Chillaplan control. Sorry, again, let me talk only one thing. Okay, some of our customer also sometimes misunderstand that we are manufacturing. We are the HVAC manufacturer, like air conditioner manufacturer. We are not manufacturing the HVAC facilities. We are just providing the automatic control devices, controller, or servers, or sensors, or control valve. We are not manufacturing the air conditioner. Okay, maybe LG is manufacturing the air conditioner. We are not the HVAC facility manufacturer. We are manufacturing the automatic control devices. Okay, again, back to the topic. This is just a standard control method. We are calling this a staging control of the chillers. Staging control. Staging control meaning that to determine the necessary number of chillers according to the load demand. Very, very simple. To measure the load demand of the building and to determine the necessary number of operating chillers. Very simple. This is very standard control. Okay. So once
the load is fluctuating. According to the load fluctuation, we determine the necessary number of chillers and to turn on the chillers automatically. Of course, in case the load decrease, then according to the load decreasing, and then we determine the necessary number of chillers and we stop the unnecessary chillers also. It's all automatic control. Okay, so this is one very basic one. Then rotation control, sequential control is also one of very simple control method. And then in case the chiller, there are different capacity chillers in combination. We also have to consider how we can put the priority to each chillers. So this is also one of the programmable method, how we can maximize the energy efficiency of the chillers according to the load demand. Okay, so the next one is, this is also very simple. Daytime and nighttime, the load trend is totally different. Characteristic of the load trend is totally different. So the weekday, the daytime and nighttime, the priority of the chiller can be changed accordingly. So as a result, we can minimize the energy loss of the not appropriate chiller capacity. Most of the chiller have a characteristic which is a partial load can be the very, very low efficiency. So to avoid this thing happen, we have to choose the most appropriate capacity chillers. So that is also one of the very, very simple control. This is a nighttime mode. Change the smaller one to be the best chiller. In the nighttime, we can minimize the energy losses. Also, this is also one of the very simple control, which is VSD pump. VSD stands for variable speed drive, which I believe that in Korea also very, very popular to implement. Then what we are now providing is how we can maximize the benefit of this VSD. Just to put the VSD is very, very wasting energy. So to maximize it, this is very important. Then we are the automatic control solution provider, so we try to maximize the benefit of the VSD. Okay, in case, this pump, how we can maximize is the one which we have to consider. And then this is the primary pump system, so we have to control the differential pressure in between the supply header and return header. To maximize it, we have to use a VSD to maintain the differential pressure in between the supply and return header. This is a basic concept. So of course, we have to think that we have to avoid the low flow chiller shutdown, meaning that we also need to think that how we can maintain the minimum flow of the chiller, each chiller. This is also one of the control items we have to think. But anyway, this is the one, very simple one. Also, the condenser pump also, sometimes VSD is implemented. So in this case, we also need to maximize the benefit of the VSD, how we can control it. So this is also one of the example. Same as the condenser pump, cooling the fan also, sometimes the VSD have been implemented. I'm in charge of the global business of our companies. So I know the mechanical design tendency of each country. Like a Southeast Asian country, like Singapore, most of the cooling tower have a VSD already. So some have to think that how we can control this. Okay, then this is also one of the control items. What is the best fan speed to maximize the benefit of the entire chiller plant? So we cannot think only the fan energy consumption. We also need to think that the entire system energy efficiency has to be achieved at the best operating point. That is also one of the important points.
Then as a result, this is just an example, 14% saving can be expected from this very basic control. The second one is advanced energy saving application. So from here, this is one which we would like to promoting to implement this to the HVAC facilities. Right, this is all those are the energy saving application, but we are the, as I say, we are the automatic control solution suppliers. We are not the chiller manufacturer. We are not the HVAC facilities manufacturer. So our target is to improve the entire chiller plant efficiency. Not only chiller itself, not only the pump, not only the fan. Entire chiller plant efficiency has to be improved. Because this entire chiller plant, meaning consists from various facilities, like not only chiller itself, but also the primary pump, condenser pump, cooling tower, fan, sometimes secondary pump also. Considering all those facilities, and then we have to find an operating point. Then from here, I would like to say that this water side efficiency, meaning two water efficiencies. Pump energy consumption is a very simplified pressure multiplied water flow. Very simple. Once we implement the VSD to the pump, water can be reduced very easily. But the point is how we can reduce the pressure. This is the key to maximize the benefit of the VSD. Okay, so this is the our control concept. Very,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but this is the image of the valve of the AHU, not the chiller side. AHU side. AHU have a control valve. So this is a conventional method. Conventional method, if the load decreases, the valve will react to try to minimize the water flow because the load is decreasing. So in order to maintain the room condition, the valve will start to close to maintain the room condition. But this is very simple explanation, but this is wasting energy actually. This is causing the waste energy. So our target is we try not to close the valve. In order to keep the valve open, how we can do that? We have to reduce the pump discharge pressure as low as possible. Then we can minimize the friction loss by the control valve. As a result, pump energy consumption can be reduced. This is the very basic concept also. But again, in order to achieve this one, we have to think that not only the pump itself, but also we also need to know how AHU is operating. According to the AHU control condition, to get a feedback from the AHU, and then finally we can optimize the pump discharge pressure. This is the entire system and efficiency improvement. This is what we are saying and we are now promoting. So this is the result. This is just example, the 40% pump power consumption can be saved from those applications. Also, this is the next one. It's a variable water temperature, which is a chiller leaving water temperature. I don't know whether in Japan also, in Southeast Asian country also, maybe more than 99%. Chiller leaving water temperature is always constant, regardless of load fluctuation. Even the season also the same. Even in winter season also, chiller leaving water temperature is always 7 degrees or 8 degrees. But do we need to do that? Do we need to maintain a 7 degree at all time?
This is the question. And then, so anyway, this variable water temperature control is to change the chiller leaving water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raw demand together with the condenser water pump consumption. This is what we are now promoting. So once we change the supply water temperature to be higher, meaning that from 7 degrees to 8, 9, 10 degrees, chilled water volume will increase. This is a trade-off. So we need to think that supply water temperature become higher, when the chilled water pump power consumption will be higher also. So we need to find where the best operating point. So according to this chart, the circle point, this point is the best operating point to minimize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chillers and pumps. So this is the one. This is actual data. Red line is chiller power consumption, and then the blue line is pump power consumption. And then according to those data, the best optimum operating point is almost 9 degree. 9 degree chilled living water temperature is the best, according to the data. Of course, we have to think, once we change the 7 degree to 9 degree, the room condition will be changed. So we also need to monitor the room condition at all time. And then once the room condition can be worse than before, we have to set it back to the original. This is also one of the automatic control items. We have to think. Anyway, this is one of the energy saving consumption. Energy saving application. In case winter or spring season or autumn season, summer cannot. In summer we cannot do this one, but in the winter or in autumn or in spring season, you might be able to apply this one. Then this is 10%. Around 10% energy saving can be expected. The last one is chiller plant digital twin. It's a quite recent one. This is a kind of simulator. We establish the chiller plant model in the cyber world. Okay, and then what we can do from here is we can do the simulation. Like for example, now I explained that we can change the chiller leaving water temperature to be higher, but using this chiller plant digital twin, we can roughly estimate how the system will react when we change leaving water temperature to be higher. This is the objective of this chiller plant digital twin. Okay, estimated energy consumption and simulation, and then of course the simulation can be based on the actual raw fluctuation and temperature information or humidity information. It's also one of just simulation. Okay. So this is a cycle of this activation. Visualization, optimization, evaluation, judgment enhancement, and operation enhancement. This is the one which chiller plant digital twin can be achieved. The first one is just a data visualization. The next optimization and evaluation, we can find a best operating point from those simulation. And also, we can know that some invisible fault from those data analysis using this chiller plant digital twin. And then the last one is the operation guidance. What is the best operating condition according to the given condition, or deterioration analysis also can be provided from this digital twin, meaning that like for example 15 years or 20 years past was the chiller has implemented, then maybe the best timing will come very soon to replace the chiller. So this chiller replacement guidance also can be provided from this chiller plant digital twin. Okay, so this is the chiller plant side, and from here,
air side is the air-2 side. Air-2 side. You also have energy saving application. And there are 3 steps here: basic air side environment control, advanced control, air side also digital twin. The first one is a very basic one, nothing to explain because this is just to implement the VAV to the Air-2. This is just very, very simple one, nothing to say. Then the next one is advanced energy saving application. Energy saving application, we have various kind of energy saving applications, like all this, like Air-2 control, Japan, and then Air-2, and we are talking about this Air-2. Then I'd like to introduce this VAV optimization. From now, this is conventional VAV. You can see the pressure sensor there. And then maybe this is a standard instrumentation, if I'm not wrong. Can I say so? Most of the case, to measure the duct static pressure. To maintain that static pressure, the VST is activated, something like this. It's a very standard method. But our one, we don't need the static pressure. Static pressure is not necessary. Okay, and then to get necessary information from each VAV controllers, and then again, the key of the energy saving is how to minimize the static pressure of the fan. To maintain the constant static pressure is wasting energy because load is always fluctuating. Load is always fluctuating. So, according to the load fluctuation, we better to change the static pressure accordingly. That is the basic concept of the energy saving, the optimization. So from our control method, we don't need the pressure sensors. Then, other than these pressure sensors, we try to get information from each VAV controllers, and then to maximize each VAV damper opening as much as possible. Same as water side. Water side, our target of the control is to maximize the valve opening as much as possible to minimize the friction loss by the control valve. Air side concept is also the same, to try to maximize the damper opening of each VAV, then to minimize the friction loss by the VAV. That is the basic concept of our control. That's why what I would like to say is to consider the energy saving, we should not only focus on the one facility like only fan or only pump. We have to think that related facilities like a VAV or control valve, in case of chiller, we also need to think the cooling towers, condenser pump, chill water pump. All these kind of facilities have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achieve the best operating point. Then this is the one conventional method. Even though the load fluctuation, the fan static pressure is always constant. This is causing the energy losses. And then our control method is to dynamically change the duct static pressure according to the load fluctuation. So this is the difference. And then we are now providing this to our customer. So this is the result, actual result. 16%, 15 to 16% can be saved from the normal VAV control to advanced VAV control. Then the last one is the set point management. This is also one of the very important. This is very simple, nothing special, but very important actually.
For example, this site, set point management is maybe, for example, in Japan, the user of the room can change the room temperature set point from the room sometime. Then normally the temperature set point is always 24 degrees, but because of someone feeling very hot, the temperature set point can be changed to the 18 degree or 20 degree or something like this. This can easily happen, not only in Japan. Southeast Asian countries also the same. Actually, Singapore or Malaysia, Indonesia, such countries, the temperature set point is always 18 degrees. Very cold. Very cold. Then this is causing the very, very big energy wastage actually. So this set point management is very simple but very important. When AHU stop, the set point will be back to the original, which is 24 degrees every day. That is also one of the very important point to minimize the energy wastage. Of course, we have various kind of set point management systems, which is, as I said, this is when only once a day the set point can be changed back to the original, but some of the application is, so it's for example 1 hour later, the temperature set point gradually going back to the original, something like this. This is also one of the way to achieve the to avoid the energy wastage. Anyway, this is the application. The last one, the ASI digital twin, also same as the Chirapan site. ASI digital twin also, the concept is almost the same: visualization, simulation, evaluation, and judgment enhancement and operation enhancement. So this is the one, all the steps. Then mainly this one is a kind of fault detection. It's the one of the important features of this ASI digital twin, especially for the VAV. In case of VAV AG systems, the number of VAV is quite a lot actually. Only one building have 1,000 VAV box or 2,000 VAV box easily, and then very difficult to manage it by the building operators. To find the fault VAV box is also not so easy because of the quantity of the VAV box. So using this one, VAV box also can be easily detect the fault by this application. This is a case study. How we can identify what is the cause of the VAV fault. Also, recommendation of deterioration analysis also can be provided. So this is the one we are now providing to our customers, and then I hope this information can be valuable to SADC members. And if you have any question or some unclear point or whatever, don't hesitate to let us know. Thanks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재료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에코다 박인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에너지공단의 이제 용역을 의뢰받아서 제로에너지 빌딩 활성화 중에서 이제 뱀스 또는 원격 검침과 관련한 그런 제도의 개정에 관한 그런 저희가 용역을 저희가 이제 실시를 했고요. 그 내용 중에서 어쨌든 뱀스 뱀스하고 이제 원격 검침과 관련한 그런 제도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그 제로에너지 빌딩 그 개정이 되는 전체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고요. 지금 뱀스하고 EMS와 관련한 원격 검침과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에서의 건축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 기준 또는 설치 현황 또는 문제점, 그 다음에 개편안 이런 순서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자체에 어떤 그 개선이 필요한 어떤 인증과 관련한 그런 내용에서 개선이 필요한 그런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건물 에너지 모니터링 설치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뱀스하고 이제 원격 검침으로 나뉘어서 그 기준이 이제 있었습니다. 모두 이제 11개 항목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각각 이제 9가지의 그런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정보 감시, 데이터 조회, 설비 성능 및 효율 분석, 설비 성능, 그 다음에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에너지 소비량 예측, 비용 조회 및 분석, 제어 시스템 연동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보시면은 그 항목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격 검침에는 이제 계측기 관리, 데이터 관리 이런 항목들이 있고 뱀스 쪽에는 이제 제어 시스템 연동, 그 다음에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뱀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에너지에 대한 성과를 이제 분석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실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내 환경 정보 제공이라든지 제어 시스템과 연동한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원격 검침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이제 운영되어져 오면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실제 에너지에 대한 어떤 성과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모니터링 항목 중에는 이제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이라는 이런 또 항목이 없다 보니까 실제 건물의 부하를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내용들을 원격 검침에서는 모니터링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설치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원격 검침과 이제 뱀스의 두 가지로 그 전에 운영이 되던 그런 상태에서 설치 현황을 보면은 전체 건축물 기준으로 86.2%에서는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를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실태로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뱀스 의무 적용 대상이 이제 10,000제곱미터가 되는데 그 이하인 경우에는 특히나 92.4%의 건축물에서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를 이제 채택을 해서 이제 적용을 했었던 거죠.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 건축물인 경우에는 뱀스의 구축이 이제 의무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 30.9%에서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를 병행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서 인증을 받은 그런 식으로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현장에서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를 적용을 한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뱀스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필수 항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또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이제 사업적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을 선호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증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뱀스 설비 적용을 했더라도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에 대한 인증을 어쨌든 획득을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가 이제 많이 뱀스 설치 이런 기준에 적용해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 또는 뱀스 설치로 인해서 실제 적용된 기능에 대한 이런 평가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평가 항목에 대한 적용을 하게 됐을 때 실제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기능을 반영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어떤 그 관점이 이제 명확해서 그 어떤 그 결과값이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모니터링이라든지 어떤 뱀스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점수를 따기 편한 그런 항목을 위주로 해서 평가 위주로 채택을 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 값을 우리가 수집하기 위한
그런 설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설치 기준의 어째 문제점을 또 들여다보면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위해서는 이제 원격 검증 계량기 혹은 뱀스 설치가 필요하거나 건물 사용 단계에서의 실제 운영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런 비율이 이제 낮아서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알게 됐고요. 운영 미흡 사례를 조사한 결과 그 원인이 이제 설치 기준, 기술력, 관리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 운영을 하거나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적었고요. 그래서 설치 기준에서는 이제 기술별 측정 건물 규모 또는 항목 등의 어떤 설치 기준이 구체적이지가 또 않기 때문에 업체 간 기술 적용 항목 및 수준에 대한 편차가 이제 심화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뱀스나 또는 원격 검침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각 회사가 민간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하는 회사의 어쨌든 그 기술 역량에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원격 검침에 대한 어떤 기준 또는 평가 기준만 맞춘 그런 제품들이 이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설치 업체에서 초기 설치에 오류가 있었거나 또는 장비 고장, 랜섬웨어 감염 등 발생 시 또는 이런 영세한 이런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AS에 대한 이런 대응이 적절히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기술별 필수 항목이라든지 권장 항목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선택 항목 구성 또는 체크리스트 작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치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관리 역량은 이제 건물 운영 단계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가 부재하거나 이제 운영 유지 비용이 이제 책정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설치 항목 내 이제 종합 유지 관리 항목을 이제 신설해서 관리자 지정 및 AS에 대한 의무 항목이 이제 추가됐습니다. 또한 산업분야에서 운영하는 공공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뱀스 설치 의무화 제도화에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뱀스라고 하는 설치 설치 기준이 또 있고 인증 뱀스 설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 빌딩에서 얘기하는 뱀스에 대한 항목들이 그 세부 항목에 대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뱀스 또는 원격 검증 계량기 항목을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필수 기능 구형 항목을 간소화하고 다양성을 수용을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이제 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인증을 위해 설치하지만 실제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설치 항목 및 설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업체 간 수준 편차 때문에 그 인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AS 대응 부분에서 오류, 프로그램 오류 또는 설치 문제, 장비에 대한 고장, 에러 등에 따른 AS가 이제 지연됨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그 설치한 그 건물에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거나 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시스템 관리자 부재 및 운영 비용의 미책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 항목 중 종합 유지 관리 항목 신설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개선하는 이런 안을 이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뱀스 설치 의무화 제도와의 중복 혼란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로 에너지 빌딩에서 사용하는 뱀스 전자식 원격 검증 계량기를 이제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통일을 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스템 활용을 고려한 이 설치 기준 또는 체크리스트를 통한 그런 설치 기준 이런 것으로 구체화하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에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전자식 원격 검증 계량기와 뱀스는 이제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렇게 이제 통일이 돼서 이야기가 되는 쪽으로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있는 용어가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 이런 용어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통합을 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이제 앞으로 제도가 진행이 될 그런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세부 기술 항목에 대한 것은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의 수준은 이제 필수 항목으로 이제 하고 산업부 뱀수 수준은 선택 항목으로 해서 세부 기술에 대한 항목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식으로 천편일률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수준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보완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주요 개선 방안을 이제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재래에너지 건축물 인증 단계별 검토 항목에 대한 신설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설치 기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인증을 위한 설치, 그 다음에 인증 이후에 운영이 저조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검토 기준으로 이제 통합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능 구현을 위한 설계 검토 항목에 대한 거를 이제 신설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 운영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치 및 검토 인력의 전문성 확대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문제점을 이제 저희가 인식을 해서 저렴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이제 인증기관에서 이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를 하고 뱀스에 대한 전문기관을 이제 확대를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심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필드에 직접 나가서 평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차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실제 설치된 그런 시스템의 어쨌든 수준이나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위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유지관리라든지 그 솔루션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연속성에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마찬가지로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로에너지 빌딩 건축물에서의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이제 세부적인 걸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산업부의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 기준과 이제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 기준에 대한 이런 가이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뱀스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에 이제 그 기준을 다시 신설을 하면서 뱀스 인증과 관련한 그런 항목들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1번, 2번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 15번에 마찬가지로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 성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그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이제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로에너지 인증 기준에 대한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원격 보시면은 정보 감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원격 권장을 한다거나, 또는 설비 성능 및 효율 분석에 대한 것들도 이제 권장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그 내용을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하고 뱀스에서 있었던 이런 내용들 중에서 일반 사항과 시스템 설치, 그 다음에 종합 유지 관리 시스템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루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일반 사항 시스템 설치 항목은 이제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계측기 관리 데이터 항목 관리 항목에 대한 것은 이제 삭제가 돼서 종합 유지 관리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필수 항목에 있는 부분들,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 기준 6개 항목에서 이것은 6개 항목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그리고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서 권장을 한다거나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그 기준으로 이제 일원화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다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정안을 다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비 인증과 본인 인증, 그 다음에 권장 사항을 이제 표시를 했고요. 실내 환경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API 연계를 통해서도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그런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으면 인정을 해준다거나, 에너지 소비 현황 분석 또는 설비 성능 및 효율 분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립률 필수 항목을 제외를 하고, 또는 설비 성능 및 효율 분석에 대한 것은 필수 항목으로 좀 상향을 해달라라고 하는 제안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 성능 및 효율 분석에 대한 부분은 또 뒤쪽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거는 특정 규모 이상에서는 저런 부분들을 가능하면은 표시를 해줘라 라고 하는 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되어져 있었던 인증평가에 대한 방법은 뭐 다 아실 거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한된 그런 부분들인데, 예비 인증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기능 평가 또는 시스템 설계에 대한 이런 평가를 진행을 하고, 본인증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 평가, 시스템 설계 평가에 대한 거를 이제 사전에 이제 평가를 해서, 현장에서는 이제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제어 시스템 연동, 종합 유지 관리에 관한 그런 부분만 간략화해서 현장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뤄졌었습니다. 인증 항목별 체크리스트에서도 보면은 평가자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누가 평가했는지에 대한 이력이 남아있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추적을 해서 당시 현장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이해서 잘못 평가가 되어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 분석 방안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EHP라든지 GHP 운전 이런 것들을 위한 효율 계측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앞에서도 이제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사한테 이제 공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아직은 좀 그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효율 포기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 분석에 대한 기준 적용 대상 안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냉난방 면적 기준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대상을 이제 설비 성능 및 효율 분석에 대한 의무를 적용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 다뤄졌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연면적 기준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신축 건물 대비는 약 35% 수준에 이제 달하고요.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을 인증을 득해야 되는 그런 건축물 중에는 약 46%의 이제 수준으로 되는데, 결국 이제 제로에너지 빌딩이 확산되거나 이제 뱀스나 이런 분야가 결국 이제 확산이 되려면 성과 검증을 통해서 그런 그 효과를 검증을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돼야 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에서 이렇게 가능하면은 의무적으로 저런 효율 분석에 대한 것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다뤄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개정이 되어져 있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고 인식이 됐고 어떻게 이제 제한이 됐었나라고 하는 것을 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그 뭐 학회에서 좀 더 주요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이제 학회의 어떤 목소리로 정책 기간에 좀 제한이 된다거나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단국대학교에 있습니다. 문현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큰 행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그만 행사인 줄 알았어요. 조그만 교실에서 하는 그런 행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외국에서 또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런 시간에 발표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앞에서 아지빌에서 말씀하셨던 거, 에코다에서 말씀하셨던 거, 그런 시스템들을 이걸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게
상당히 이제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귀찮은 부분을 사람이 하지 않고 AI한테 좀 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연구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I를 이런 시스템에 이제 활용을 해보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AI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운전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직접 AI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율운전 기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있는 풀 셀프 드라이빙 FSD를 건물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할 때 에너지 절감도 상당히 중요한데 에너지 절감을 하면서 건물 내에 계신 분들, 즉 이제 오큐펀트죠, 재실자분들의 열쾌적이나 아니면 공기질을 악화시키면 안 되겠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오큐펀트의 헬스까지 같이 이제 제어를 하는, 제어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걸 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아서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몇 명 있는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열적으로 쾌적한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내서 그 오큐펀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설비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그러면서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이름이 여기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아이빔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I는 이제 인텔리전트라는 그런 뜻이고요. 기존에 있던 뱀스에다가 실내 환경, 인바이러먼트를 같이 더해서 빌딩 에너지 앤 인바이러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아이빔스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1년 반 정도 더 연구를 하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20분 동안 발표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10분 동안 이 내용을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일부만 좀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율운전 기반의 알고리즘입니다. 저희가 이 알고리즘은 이제 AI100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상표 등록도 돼 있고 아이빔스 플랫폼도 저희가 개발해서 상표 등록까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알고리즘을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발표에서 에즈빌에서 디지털 트윈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도 비슷한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현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AI를 학습을 시켜서 그 학습된 그 알고리즘, 그 모델을 실제 건물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 3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부분이 있고, 그 구축이 잘 되면 이제 학습을 시키는 단계, 그리고 실제 건물에 적용하는 단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증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 때 하나의 모델만을 사용하진 않고요. 건물의 외피는 에너지 플러스를 이용해서 외피하고 부하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플랜트 쪽은 에너지 플러스로 플랜트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죠.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 잘 되는데 저희가 활용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서 모델리카를 이용을 해서 플랜트 부분은 모델을 만들고요. 그 각각 2개의 모델을 다시 합쳐서 저희가 활용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FMI 기반의 FMU를 활용을 해서 이 모델들을 다 합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A100의 이제 구성인데요. 이제 왼쪽 부분에 보면 이제 에너지 플러스와 모델리카가 있고 또 실제 건물에서 나오는 상태 데이터들,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저희는 이제 실내 환경도 같이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CO2 농도 이런 것들을 다 상태로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너지 데이터, 전력 데이터라든지 가스 사용량 데이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공조기나 플랜트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왼쪽에 있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상태가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운전하는 게 최적이냐 이거를 이제 찾는 거죠. 그걸 이제 파이썬 기반의 이제 케라스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제 찾고요.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실제 건물에 적용을 하고 실제 건물에서 다시 실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피드백이 이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주로 연구를 할 때는 모델 기반 또는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연구실에서 GPU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델 만들고 학습시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이제 실제 건물에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건물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실제 건물은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 같이 이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지 20년, 30년이 됐고 거기 계신 운영하시는 분들 자기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 이유는 그분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건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직하셔서 새로운 건물로 가시고 또 거기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운영할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게 이제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기존 건물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현재 거기 설치되어 있는 바스 시스템이라든지 설비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운영이 돼야지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디지털로 이렇게 데이터가 탁탁탁 쌓이지 않아요. 뭐 하루에 한 번 운영 일지를 적는다든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어를 한다고 하면 여기 가운데 있는 컴퓨터 상에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셋 포인트를 올렸다 내렸다 또는 공제기를 껐다 켰다 이 정도의 이제 그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운영 일지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 건물을 최적으로 그리고 AI가 운전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도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뭐 중간에 뭐 이제 몇 개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앞에서 만든 AI 학습 모델을 가지고 실제 건물에 적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례는 여기 사진에 있는 삼성동에 있는 그 아이파크 타워, HDC 아이파크 타워 본사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 건물의 제어 대상으로 할 건지 그 부분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공조기를 먼저 대상을 했고, 공조기의 설정 온도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은지, 앞에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설정 온도 한번 세팅하면 잘 안 바꿔요. 왜냐면 바꿨다가 컴플레인이 생길까봐 설정 온도를 잘 안 바꿉니다. 근데 실제로 여름이나 겨울이나 외기 온도가 변하고 부하가 바뀌는데 설정 온도는 안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설정 온도만 잘 바꿔도 에너지를 많이 절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조기의 설정 온도 이 부분을 저희가 타겟으로 했고, 또 하나는 실내 공기를 개선시키고 썰물 컴포트를 개선하기 위해서 외기 댐퍼 궤도율을 저희가 자동으로 제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기를 도입하는 게 좋은지, 도입한다고 하면 얼만큼 도입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제 타겟으로 잡고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사용했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제 DDQN이라고 해서 이제 강화학습 기반으로 저희가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트하고 리월드를 설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실제 건물의 데이터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공조기의 설정 온도 그리고 외기 댐퍼 궤도율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확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냉온수기의 온도, 유량 이런 것들도 다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고 저희가 현재는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와 이제 설비 시스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는 실내 부하 또는 실내 제실자들의 건강과 이제 열쾌적 이런 것들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지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거를 계속 이제 패트롤 하면서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AI를 이용해서 좀 확인을 해서 적용해 보자. 그런 부분도 좀 연구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측 모델,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매트 클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죠? 매트 클로를 실제 화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추정을 하는 그런 모델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건물을 주로 대상을 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에 이미 CCTV가 많이 설치가 돼 있죠.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이미 카메라는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받아서 비식별화하고 그리고 이제 몇 명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카운트를 하고 어떤 상태인지 매트가 몇인지 클로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실내 온도, 뭐 실내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들 예측하는 모델도 만들었고요. 공조기와 EHP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플랜트들의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도 구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CCTV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건 그 예인데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실제 CCTV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평면도에 같이 이제 분포를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느 구역에 몇 명이 있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조 제어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거는 저희 학교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요 층에 이제 방이 10개가 있는데 복도를 지나서 사람들이 자기 방으로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그래서 어느 방이 비어 있는지, 어느 방에 공조를 꺼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의 실내 환경 상태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모델로 만들어서 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강화학습 기반의 학습 모델하고 이런 이제 상황인지 모델을 같이 활용을 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구현을 했습니다. 요거 잠깐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플랫폼 화면인데요. 요건 지금 한 1년 반 전에 지금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 조금 더 개선됐는데 아직 동영상은 못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우스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마우스 잠깐만.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기존 건물에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아이파크 타워의 자율운전 모드를 가동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시스템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현을 하면 왼쪽에 있는 이제 상태 데이터를 받아서 DDQ의 모델이 돌아가서 오른쪽에 공조기 설정 온도와 외기 댐퍼 궤도율이 실시간으로 이제 바뀝니다. 저희 모델은 저희 실측 데이터는 1분마다 들어오게 돼 있고요. 모델에서 나온 이제 제어 값은 10분마다 건물로 전달을 해서 운전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황인지 모델들의 결과인데요. 그래서 각 존에 몇 명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 플랫폼을 몇 개 건물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성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이렇게 5개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좀 전에 보셨던 저희 학교의 이제 기숙사, 진리관이라고 하는 기숙사하고 이제 롯데마트, HDC 아이파크타워, 롯데백화점의 부산 본점 여기까지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HDC 아이파크몰에 더 큰 건물이죠. 제일 큰 건물에 최종적으로 실증을 하고 연구는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크 타워에 저희가 적용을 해본 거고요. 여기에 이제 9층과 11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센서와 계측기,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바스를 연결을 해서 저희 플랫폼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냉방기 때, 난방기 때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작년 이제 결과인데요. 냉방기 때 이제 냉수 공급 유량이 어느 정도로 이제 절감이 됐는지, 열쾌적은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냉수 공급 유량이 약 한 75% 정도 감소했다라는 결과를 저희가 얻었고요. 실내 컴포트도 실내 공기 온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 이상 향상이 됐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MMV 실적으로 저희가 보고서를 받아서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기인데요. 난방기 때도 효과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방기 때 난방 부하를 한 80% 정도 줄일 수 있었고요. 컴포트는 워낙 컴포트 조건 좋았었기 때문에 한 3.6%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실내 제실자의 컴포트를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실내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동시에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실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실증 결과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지금 이제 4년 차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건물에서 적용을 해보면서 저희가 요즘 이제 계속 논의하는 부분이 데이터의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퀄리티를 어떻게 할 건지, 뭐 뱀스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도 많고 바스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도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까지 시켜서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이 데이터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게 많이 있다는 게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분석해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퀄리티의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데이터를 다 연결해서 이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의 타입을 A, B, C, D로 이제 구분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 경우고 B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중복해서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C 같은 경우에는 값 자체가 아웃라이어로 튀어서 뭐 쓰지 못하는 값이 나오는 경우, D 같은 경우에는 값은 올라오는데 이제 제일 어려운 거죠. 값은 올라오는데 값도 정상적인 값인 것 같은데 잘 안 맞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안 맞는 그런 값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량 밸브를 열었다고 되어 있는데 밸브는 열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유량값은 안 찍히는 경우 또는 그런 반대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퀄리티를 올리고 데이터 패트롤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데이터 패트롤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부분이 이 건물에서 문제인지 어떤 시스템들의 어떤 컴포넌트가 문제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FDD죠. 그래서 데이터 퀄리티가 확보돼야 FDD와 커미셔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예, 나중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두삼 대한설비공학회 차기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이경옥 팀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한국에너지공단 최성호 실장님. 네, 다음은 단국대학교 문현준 교수님. 네, 다음은 에코다 박인 대표님. 네, 다음은 아즈빌 마사시 본부장님. 네, 다음은 아즈빌 코리아 신동호 이사님입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송두삼 대한설비공학회 차기 회장님께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한국에너지공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일본에서 지금 어제 사실은 비행기 사정도 안 좋았는데 어제 일본에서 오셔서 오늘 이렇게 발제도 해주시고 우리 학회 행사에 참여해 주신 아즈빌 다케사코 본부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비 포럼을 하는 이유는 뭐 요즘 이제 제로에너지 빌딩 이슈, 그다음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민간 건물에도 제로에너지 빌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뱀스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분명히 에너지 절감 또는 이제 실제 건물 사용상에서의 시스템 운전, 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좀 그런 이제 시스템 필요한데 현재 뱀스가 과연 그렇게 충실하게 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또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이제 뭐 앞서 문현준 교수님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AI 이슈나 뭐 이런 이제 좋은 기술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건물단에 도입해서 뭐 요즘에 이제 뭐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뱀스가 실효적이 않은 부분도 실제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운영자가 없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지관리자가 없는 경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런 이제 뭐 AI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을 이렇게 주관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제 박인 대표 에너지공단을 대표해서 이제 박인 대표가 발표하신 걸 보면 뱀스 기준들이 뭐 상당히 더 실효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문현준 교수님 뭐 아니면 아즈빌에서 발표했던 걸 보면 예, 실제 이제 건물 에너지 절감물에서 뱀스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뭐 솔루션도 오늘 문 교수님께서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 학회 차원에서 학회가 왜 뱀스에 집중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서울시가 이제 온실가스 총량제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도 또한 건물 부분에서의 에너지 절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실제 운영 단계에 대한 사용량 컨트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로지 빌딩 인증을 받은 건물들이라든지 아니면 녹색 건축물이 실제 운영단에서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런티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에서 뱀스의 역할 또는 이제 그런 건물들을 어떻게 성능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들을 저희가 지금 설비공학회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견한 예로는 그냥 뱀스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받은 건물은 실제 운영단에서 에너지 성능을 보장하도록 뱀스 기반의 커미셔닝을 의무화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제도화하려고 우리 학회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로에너지 빌딩, 뱀스, 또 오늘 이제 뱀스에 대한 세미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예, 우리 학회가 진행하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또 발표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또 이렇게 관심 갖고, 예,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는 뭐 우리 학회를 대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다른 분들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 이경옥 팀장님. 오늘 발표 관련해서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제 온실가스가 요즘 핫하고 기후변화가 핫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서는 오늘 발표한 제로에너지 빌딩이나 또 뱀스가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서울시는 이제 10,000제곱미터 이상 의무화돼서 한 14개 건물이 뱀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까 그 박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운영에 대한 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선을 한다고 하니 반갑게 생각하고요. 서울시는 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실제 이제 인허가 단계에서는 온실가스가 뭐 제로 에너지 빌딩이나 이렇게 기준이 강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그 실제 사용량 기반으로 지금 제도를 설계하고 있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온실가스 총량 제한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그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를 받아서 산자부에서 에너지 목표 온단위를 설정을 했는데, 그 5개 단계, A, B, C, D 5개 단계로 지금 구분을 해서 등급을 나누는 거를 시범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제 D2 등급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들을 이번에 이제 컨설팅을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좀 운영 단계에서의 실제 그 인허가 단계에서는 좋게 나왔지만 운영 단계에서의 중요성이 정말 부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용도별로 그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이 되면 각 건물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어떻게 설계협회나 관계기관과 같이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에 그 뱀스를 운영하거나 데이트를 활용하는 방안 같은 것도 함께 그 교육에 넣어서 한번 교육을 마련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같이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에너지공단 최성호 실장님. 네, 잠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너지공단의 최성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설비공학회 저기 회장님을 비롯해서 차기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뱀스는 상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좋은 시스템인데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면이 계속적으로 있는 설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개선하는데 좋은 결과로 가는데 좋은 어떤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인 대표님이 발표하신 자료는 재작년에 이제 국토부에서 저기 그 뱀스에 대해서 어떤 개선 이제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문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공단에서 발주를 내서 에코다에서 개선 방안을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적용은 아직은 안 됐고 이 개선 방안을 가지고 또 산업부에서 지금 사무관님도 와 계시지만 지금 제로에너지 빌딩의 그 자립률 지금 인증을 나갈 때 20%, 40%, 60% 어떤 자립률의 그게 인증 당시에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산업부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나중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어떤 조금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거나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는지 조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단하고 산업부하고 지금 진행하는 게 에너지 생산량, 신재생 생산량을 모니터링해서 자립률을 유지하는 이런 시스템을 제로에너지 빌딩에 구축을 하는 방법을 좀 내년에는 조금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뱀스 시스템이 좋은 데이터가 모아져서 그 데이터로 자립률을 산정하고 또 효과적 아까 문현진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 탑재가 된다면 좋은 어떤 절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갈 텐데 저희가 지금 그런 단계를 가기까지의 그 과정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설치가 되고 어떻게 돼야만 그런 어떤 게 돼야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 뭐 산업부하고 저희 공단하고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오늘 자리가 아까 저희 문현진 교수님 발표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저희 에코다에서 발표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그리고 또 아지브레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어떤 개선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잘 접목이 되면 좋은 방안으로 개선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아까 박인 대표님이나 문 교수님 발표에는 질문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리라 생각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한 내용에서 궁금한 점 계신 분들이 계시면 거소해 주시면 제가 혹시 안 계실까요?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네요. 네네. 저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대학교 김주욱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문현준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플랫폼 개발을 하시고 이제 적용도 하시고 실증도 하셨는데 특히 상업 오피스 건물들에서는 중앙공조 이외에도 대기업 제품의 천장형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라 불리는 에어컨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독자적으로 그 대기업 제품들에 대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그런 통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통합을 해야지만 제 생각에는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건물을 다 컨트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추후에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건물은 대부분 공조 시스템 외에 EHP나 GHP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많고요. 다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 삼성 거하고 LG 거 이렇게 돼 있고 이 시스템들이 표준 프로토콜을 쓰지는 않지만 데이터를 모드버스를 이용해서 연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게이트웨이를 저희가 개발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참여기관에서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 플랫폼에 올리게 되고 제어도 마찬가지로 EHP나 GHP가 가동이 필요할 때 또는 잘못 운영이 돼서 휴일날 켜놓고 나갔을 때 이럴 때를 이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직접 제어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네, 일단 다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나갔더느라고 다들 못 들었는데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제로 에너지 빌딩을 맞추려면 반드시 이 뱀스를 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어떤 시스템인 간에 센싱 어떻게 하든 간에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들이
뭐 큰 대형 건물, 뭐 미국 같은 건 맥넷이라는 그런 뭐라 그러냐 오픈 프로토타입을 해서 건물 아마 에너지 하는 회사들은 다 그 맥넷을 써가지고 조절하는 것 같고요. 이제 국내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오픈 프로토타입을 어제 공급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건물 에너지를 관리하는지 지금 아까 좀 우리 전에 질문하신 분도 우리 공조하는 대기업들은 또 자기네들만의 그죠 프로토타입으로 지금 거의 조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내년부터는 민간도 지금 제로에너지 빌딩을 맞춰야 되는데 특히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뭐 개별 대부분 이제 개별 뭐 난방은 또 좀 복잡하지만 난방도 뭐 개별이 할 수 있고 아니면 뭐죠 뭐 집단이죠 우리 열병업도 쓸 수 있고 복잡한 경우잖아요. 저희가 공공주택은 그런 경우에는 과연 이 뱀스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과연 이게 모르겠어 뭐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현 시점에서 뭐 물론 돈을 많이 들이면 그죠 아주 뭐 럭셔리한 호텔 같은 돈을 많이 했으면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과연 어떤 방법이 좀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방법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많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가 답변을? 네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제로에너지 빌딩에서의 그 자립률이라든지 데이터를 모으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 지금 연구 영역이 내년에 나갈 건데요. 그런 부분들 하려면 지금 아까 그 통신 프로토콜을 통일된 걸 해야 지금 시스템별로 다른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다시 공유한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기관 에너지 전략 추진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 그 프로토콜을 어떤 거를 통일시킬 수 있도록 기준을 넣을 겁니다. 지금 할 거고요. 그래서 제로에너지 빌딩도 그 제로에너지 인증의 그 뱀스 설치 기준이 또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그 통일된 어떤 기준을 지금 쓰도록 프로토콜 쓰도록 지금 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제로에너지 빌딩하고 공공기관도 당연히 이제 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일된 프로토콜을 쓰도록 해서 그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 어떤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기본이니까 그게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대규모 건물과 그러니까 제로에너지 건물과 공공기관의 설치 어떤 의무화의 뱀스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통일된 국토부하고 산업부의 통일된 기준 맞추는 작업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양 부처가 약간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들을 통일을 시키고 통신에 대한 어떤 데이터의 어떤 그 취합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도 통일시키고 이런 작업을 내년부터 조금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신일리엔시의 최문호입니다. 지금 오늘 아까 우리 박익 대표님 이야기하시는 그 우리 전자식 원격 금칭 계량기하고 팸스가 이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내년부터 이제 천혜배상 공원건축물 같은 게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 검토 의견에 검토 의견이지만 지금 그게 뭐 언론에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염려하는 것이 원격 금치의 항목 정도만 가지고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은 너무 이게 원격 점침에 대한 어떤 내용만 들어가지 실제적인 뱀스가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좀 있지 않냐 하는 우려를 지금 좀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그 뱀스가 그 작은 건물에 유용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건물은 예를 들자면 자립률이라든지 신재생 발전량하고 생산량, 그러니까 사용량과 생산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의견이고, 예를 들자면
그 공공건물 설치, 뱀수를 설치해야 되는 10,00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규모가 크니까 거기에서는 뱀수로 가야 되고 그 모니터링이나 하는 인자도 조금 많아야 된다라는 그 정도까지는 공유가 좀 된 상태고, 다만 규모를 어떤 3,000제곱미터, 뭐 5,000, 만, 뭐 이런 기준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부처별로 또 협의하고 또 효과가 어떤지 조금 고민해서 결정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아직은 뭐 검토 중인 걸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LH최저 김국중 부장인데요. 문현준 교수님 아까 해주신 거 많이 좀 감명을 좀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관심 있게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아까 데이터의 퀄리티를 얘기하셨는데, 퀄리티를 상당히 저도 많이 그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제 빅데이터 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데이터는 많이 지금 이렇게 취합이 돼 있고 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활용성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근데 또 장점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은 사실 있고요. 기관별로 많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연계해서 뭔가 좀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질이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이제 드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아까 교수님 보면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설비 봤을 때는 복잡한, 특히 이제 냉난방이 들어가나 공조 뭐 이렇게 좀 복합 시설물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면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공동주택에 많이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 지금 전체 에너지에 또 소비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탄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뭔가 끌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효과를. 그래서 지금 교수님의 어떤 연구 방향이 좀 쭉 가고 계신 것 같은데,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효과가 가능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연구 방향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상업용 건물, 그래서 과제가 나올 때 상업용 건물, 중대형 이상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라고 그렇게 과제가 나왔기 때문에 상업용 건물 중에 오피스 그리고 판매 시설을 저희가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제 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에 대한 시스템도 유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가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인 어프로치는 유사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닥 난방하고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이제 냉난방 시스템으로 있고, 그 외에 가습기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개별적으로 이제 갖다 놓는 시스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 주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느 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평소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보이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에너지의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죠. 사람이 조명을 켜놓고 나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부분 탐지해서 자동으로 제어를 해준다든지, 바닥 난방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럼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농도가 외부가 상당히 높은데 실내 공기청정기를 안 틀고 있다. 또는 환기 시스템을 가동 안 하고 있다. 이러면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제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연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몇 개 실증 주택 정도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한 거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충분히 상용화되려면 많은 수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한 세대를 깊이 들어가서 데이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양한 세대에서의 데이터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만큼 이제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각 주택마다 월패드가 다 달려 있고 에너지 계측도 다 따로따로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센서만 설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오늘 보여드렸던 거 말고
조그만 소규모 규모에서 IoT 디바이스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검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국내에서도 많이 더욱 진행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상용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백주미 연구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본 아즈빌 본부장님께 드리면, 한국에서 뱀스의 최근 많이 이제 설치가 된 건물도 많고 한데, 아까 박인 대표님이 발표해준 문제인식 중에서도 설치만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게 관리자의 역량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그 부분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고요. 또 두 번째는 문현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데이터 문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뱀스 설치된 건물들을 봤을 때 데이터를 어떤 기간이 지나면 삭제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용량 문제도 있기 때문에 휘발성으로 그냥 피크치나 이런 것들만 데이터를 보고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데이터가 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 연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Thank you for your question. 日本語で、しんさん、いい？日本でベムスが、ちゃんと使われてるかっていうことに関しては、正直、使われてないことも多いです。で、ただ、ちゃんと使っているところもあって、で、ちゃんと使っているところは、そのベムスを使っての、その、エネルギー使用状況のフォローアップ会議っていうのを定期的にこう竣工後もずっとやって、改善するところは改善してっていう取り組みを、かなり緻密にやっているところは、ちゃんと使えてるっていうことになるんだと思います。はい。そういう建物ももちろんあります。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본에서도 역시 그 뱀스 설치를 하고 잘 사용하는 고객들도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고객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잘 사용하는 고객께서는 에너지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은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데이터 퀄리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들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 있었죠. 그래서 뱀스 시범 사업 때부터 저희가 좀 인발부가 됐었는데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고요. 데이터가 지금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데이터는 상당히 많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듣는 얘기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라고 거꾸로 물어봐요. 제가 모은 데이터가 아닌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 데이터 모으지 않았는데 왜 저한테 물어보시냐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지금 국내 상황은 데이터는 많이 있다. 어느 나라보다도 관련 데이터는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퀄리티가 이제 문제인 거고, 그 퀄리티가 왜 문제냐. 이 데이터를 안 쓰니까 문제인 거죠. 이 데이터를 써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에
어떤 모델을 만든다든지 에너지 절감 솔루션에 적용을 한다든지 해봤으면 이 데이터가 쓸 수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은 이제 좀 부족해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데이터도 이제 몇 년치가 필요하냐.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좋은 퀄러티의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있는 게 훨씬 낫지. 못 쓰는 데이터 많이 있어봤자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의 하드만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 써요. 실제로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런 시스템 개발할 때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하죠. 그 아키텍처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설계가 잘 돼야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데이터도 아주 좋은 데이터가 오랫동안 이제 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아키텍처를 잘 구성하는 게 좋고 시스템 아키텍처를 잘 구성하려고 하면 여러 이제 에너지 절감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이 솔루션들을 많이 테스트를 해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칠러를 최적 제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뭐 내온수기를 최적 제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우리가 공부해서 다 알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제 현장과의 괴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시스템 아키텍처를 해야 되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이제 잘 정리를 하면 그 건물 제어하는 데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연구거든요. 그래서 정합성에 대한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합성을 잘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제점 포인트가 한 8,000개 정도 돼요. 4개 건물에서 8,000개 정도 되니까 한 건물당 한 2,000개 정도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게 연구 결과예요. 그렇게 필요 없다. 그럼 이제 몇 개까지 줄일 수 있냐. 그 줄인 걸 가지고 심플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저희 과제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네. 예, 건창인의 이재원입니다. 최성호 실장님한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동주택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공동주택에서 난방 방식에 따라서 지역 난방, 중앙 난방, 개별 난방이 있는데 뱀스 같은 경우는 지역 난방이라든지 또 중앙 난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리가 가능한데 지금 개별 난방도 굉장히 많은 세대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뱀스가 아니라 이제 햄스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햄스에 대한 그런 연구 방향이 어떤지 그런 질문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빅데이터 수집을 계속하면서 아까 CCTV에서 그 제실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영상까지 다 수집하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2가지 질문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니죠? 첫 번째만. 네. 햄스는 저희가 예전에 18년도에 연구 영역도 했었어요. 국토부 과제를 햄스를 해서 했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되려면 그거를 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감 효과 대비 이런 경제적인 이게 돼야 이제 사업자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효과가 예를 들면 작고 그걸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올 수가 조금 없는 구조라는 거가 조금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와서 그리고 햄스는 공동주택이나 가정은 조금 어떤 중앙에서 여러 햄스 이런 것보다는 어떤 통신회사라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사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떤 햄스를 보급하고 그걸로부터 에너지 절감을 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가 조금 효과가 적다라는 개념에서 지금도 이제 제로에너지 빌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공동주택은 이제 조금 그 대상에서 조금 고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상에 좀 빠져 있는데 그 부분들이 더 연구가 아마 지금 애기평에서 지금 R&D로 해서 공동주택에
그거를 햄스 쪽 구축하는 개발하는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효과가 더 좋은 효과가 나오고 방식이 나오면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뭐 제로에너지 빌딩에서 더 채택하고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조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하도록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때 한 6년 전이죠. 그때 했을 때는 비교적 효과가 적다라고 나와서 다시 한번 지금 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 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CCTV 질문 주셨는데, CCTV는 이제 DVR이라는 시스템으로 각 방제실에서 이미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방제실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저희 모듈을 이제 돌리는 거고, 그 모듈을 돌릴 때 그 영상을 이제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그 영상을 바로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영상을 이제 비식별화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식별화를 먼저 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의 형체가 까맣게 나오고 이제 사람인지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 거는 많이 나와 있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사람의 수를 카운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 그 프라이버시도 그렇게 해서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여태까지는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식별화돼서 처리된 데이터, 사람 수가 몇 명이다, 어느 실에 몇 명이다라는 그 데이터만 외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 전에 데이터는 다 그 방제실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건 이제 시큐리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보안에 대한 거. 이제 보안이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CCTV 영상을 이제 외부로 가져가진 않지만 그걸 하다가 이제 시큐리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스마트 빌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정책과 그런 기술이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건물 내에서 처리할 건지, 어떤 부분을 건물 외에서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플랫폼의 이제 스트럭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LH에서 질문 주셨던 거 답변을 제가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아까 발표 자료 중에 기숙사에서 했던 부분 있거든요. 그 기숙사가 공동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가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이 있는 실이고 그 실의 상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그 상태에 맞게 공조를 해주고 공기청정기도 틀어주고 환기 시스템도 틀어주는 그런 부분이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요. 오늘 토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